자, 수잔 선생님 페이퍼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네요. 일단 영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좀 많이 어, 걸리고 있는데 양이 많아요. 네. 저는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해하고 그렇죠. 나서는 재미있는 페이퍼였고, 왜 재밌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른 관점이었다고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테크닉적인 측면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떤 더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 음,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들이 더 강했는데, 네, 지난번 리뷰와 이번 페이퍼 리뷰를 거치면서 이제 최 프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템 모델링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템의 모델링을 하는 근거가 어떤 인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 상당히 어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차들, 오류들,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프랙티컬한 부분들까지도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재밌었어요. 저도 뭐 이미 사이코메트리카 페이퍼 퍼블리시 된 거고 수잔 선생님 이것만 잘하시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잘하시고 엠브레스턴 선생님 뭐다 잘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언제 리타이어 할 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도 막 페이퍼를 계속 내시고 계시니까 제 제자가 한 명 또 얀얀이라고 제 석사를 하고 수잔 선생님, 엠브레스턴 선생님한테 갔어요. 박사 과정 학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를 AIG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수잔 선생님, 엠브레스턴 선생님 페이퍼를 많이 읽고 커왔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영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항 제작을 완전히 사후에 포스트 학 어널리시스로만 아이템의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어널리시스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프리오리로 조금 전해주신 느낌이 있어요. 아프리오리로 우리가 어떻게 디피컬티를 조금 그 높게 제작을 할 수 있을까? 디피컬티에 대한 제작을 뭐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R square value 정도가 네, 0.8이다, 뭐 0.7 정도는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 정도 그 explainability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템 모델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그 전에는 문항 제작하고 그냥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으로 끝났던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템 제작은. 그냥 이거 아이템 만들려면 디피컬티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였지.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냥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이 아니라 리그레션, 코릴레이션에서 리그레션 넘어가는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비유를 드러났어요. 아이템 그냥 크리에이션과 아이템 모델링은 코릴레이션에서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 데이터는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쉬웠던 거는 선생님이 자꾸 프레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레딕티브,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테스트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정도는 해주고 그 트레이닝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실제 아이템 디피컬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statistical explainability, R-score value는 그거밖에 안 주잖아요. 거기서는 잘 맞죠. 예,
그 데이터, 그 상황에서는 R-square value가 뭐 0.8 나왔는데, 다른 데이터,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가. 그 얘기에 대한 이슈는 안 다루시고, 예를 들어서, 있는 데이터에 fit을 잘 시키는가로 하셔도, 그래도 모델이니까 괜찮아요. 리그레션 모델 만들고 나면 이제 future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predict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문항을 만들어요. 문항을 만들어서 문항을 empirical 데이터도 없어요. 여기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문항 리스폰드 데이터가 다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모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리스폰드 데이터가 없거나 혹은 리스폰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일단은 이렇게 예전의 데이터를 fit을 시킨 걸로 이제 뭐 팬시하게 머신러닝이라고 합시다.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고 나면 아이템 디자인 피어처가 그 문항에 생성될 앞으로 생성될 문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런 컨비네이션은 이 문항은 디피컬티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값과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predictive analysis를 할 때 predictive capability, statistical explainability가 아니라 predictability를 조금 이제 체크업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척하고 해놓고 데이터 컬렉션하고 이제 이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이제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 후속 연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네. AIG가 저도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AIG 이 연구를 하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AIG로 문항이 제작이 돼야 되고 그 문항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이걸 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AIG로 문항 제작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AIG 프로그램 선생님이 이제 수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이템 제너레이션인데 별로 오토매틱 아니에요, 사실. 이 그림들 손으로 그린 거예요. 네, 컴퓨터라이즈로 안 하셨다고 제너레이션 자체도. 제가 딱 보면 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냥. 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generating을 해놓고 선생님이 그리고 on the fly generation이라고 개념만 있었던 거예요. 1998년도에. 그게 뭐 진짜 컴퓨터 adaptive 상황에다가 on the fly generation이 아니었을 확률도 높죠. 뭐 제가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그림들은 안 되죠. 근데 유지은 교수님이 하는 이 모카 프로젝트에 있는 cognitive assessment 아이템 저번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보여드린 게 이제 전부 다 digitally mastered 되어 있어요. 근데 뭐 generation 하는 건 테크놀로지니까 그럼 그거 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런 모델들도 좀 해보고 모르는 척하고 predictability도 좀 확인해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첫 번째. 이게 difficulty인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는 이런 일들이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얘기가 뭐 에스티메이터도 아니고 프로세스인데 문항 만들고 데이터 뽑아내고 하는 건데 AIG를 시뮬레이션으로 무슨 뭐 봐주는 거는 되게 적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뭐 스태티스티컬 패키지도 아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유용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디자인 피어처 5개 잡았잖아요. 코그니티브 그 리즈닝아들의 수학 문제는 그 디자인 피어처가 뭔데라고 물어보잖아요. 수학 문항마다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 디자인 피어처가. 예를 들어서 타초카 선생님의 프랙션 문제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분수냐, 뭐 진분수냐, 가분수냐, 빌려오기가 있냐 없냐 그 정도가 뽑혀요. 디자인 피어처럼. 그렇죠? 이렇게 뭐 수학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뽑힌다고. 근데 아주 좁은 부분이에요. 적다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AIG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할 만한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뭐 프랙션 문제, difficulty prediction 잘해가지고 그게 뭐하게. 왜냐면 massive한 아주 큰 시험에 정말로 그 디자인 피어처를 뽑아놓은 디자인 피어처를 뽑아가지고 independent variable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independent variable 어떻게 잡냐고. dependent variable은 difficulty parameter인데 데이터 들어오면 안다고 쳐요.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이냐? 거기 나오는 뭐 에타나 뭐 이런 것들이 뭐냐고 도대체. 예를 들어서 equation 쓰기는 쉬워요. 뭐가 어떻고 뭐 어차피 슬로프랑 인터셉이 웨이스로 다른 피어처의 웨이스로 돼 있다라는 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거기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서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쉽지 않다는.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 그렇죠. 문항 제작 거기서 인디펜던트 피어처를 어떻게 뽑아낼 건가가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왜냐면 좀 뭔가 스탠더다이즈 돼 있는 내가 AIG를 하면 AIG 문항을 뭘로 만들든지 간에 AIG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그 디자인 피어처를 딱딱딱딱 잡아주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들이 디피컬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아야지 쉬운 문항도 제너레이트하고 어려운 문항도 보내주고 그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델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힘든 게 모델을 제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트라이를 돼서 그 안에 솎아내든지 뭐 뽑아내든지 뭐 오버핏을 시키든지 뭐 언더핏을 시키든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해볼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AIG 연구를 여기서 이게 아주 꿈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피컬티를 제작 단계에서 우리가 잘 조절해서 문항을 만들 수 있는 정말 꿈과 같은 얘기인데 그 꿈이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 나가야 될 건가.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AIG로 만들어가지고 모아 나가면 돼요. 근데 every year 테스팅 컴퍼니 한번 가보세요. 컥컥거리는데 그걸 뭐 AIG로 만들고 뭐 그럴 시간적인 여유나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쪽 예를 들어서.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각을 잡고 large scale에서 AIG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 띄워놓고 시험을 계속 치게 하면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잡히죠, 모델이. 모델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래서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트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difficulty에 대한 prediction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블릿 PC에서 하는 무슨 어세스먼트 시스템도 있잖아요. 뭐 방문 학습지 같은 게 이제 태블릿에 올라가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문항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60만 명, 70만 명한테 지금 하루에 그렇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오토매틱 IM 제너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수잔 선생님이 하셨던 이 predictability를 할 수 있죠. 개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데이터가 받쳐줘야 되고 그러려면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누군가가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되게 적어요. 근데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뭐 나도 데이터 있으면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싸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컬렉션 돼야 되고 문항에 대한 정보들 디자인 피어처라고 선생님이 하시는 게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끔 회사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게끔 우리가 조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모으는 데이터가 그렇게 안 모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새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빅똥이라고. 지금 녹음되는 거죠. 진짜요.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똥이에요. 그거 똥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모아진 데이터는 거기서 자동화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는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을 모든 아이템을 칼리브레이션을 일일이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생성하는 모델도 이제 상당히 그 difficulty에 대해서 우리 predictability가 높은, 지금은 0.8이지만 알스코어가 0.9나 뭐 0.95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신러닝 테크닉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나가면, 그리고 이제 모델은 팬시해지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모델이 좀 팬시해지는 것도. 일단 스트럭처가 잡혔으니까.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정확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 테스트를 안 해도 아이템 레벨 벌리티나 오버롤한 어세스먼트 벌리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먹혀요, 이게. 제가 몇 번 컨설팅을 하면서 얘기했거든. 왜 안 먹히냐면 벌리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러닝 컴퍼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여기도 한 40문제 하면 돼요. 30문제에서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문항 숫자를 조금 늘리면 일 잘합니다.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나 IRT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문항 숫자를 늘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양을 늘려버리면. 예.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difficulty를 prediction 하는 게, 그쪽 러닝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it's not a big deal 그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견해니까. 그리고 제가 generalizing 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막 스탠다드 에러 막 죽고 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 자동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더글라스 민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리니어 텀을 뭐 어떻게 집어넣어갖고 하려면은 이게 테스트 디자인이 이미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요. 뭐 그냥 빅데이터에서 그 어설프게 맞는 테스트 디자인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뽑아갖고 끼워 넣어서 그래갖고 뭐 프레딕터빌리티 해갖고 결국에 잘 나오겠어요. 뭐 다 그냥 랜덤 에러 많이 나오겠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차피 의미 있는 거는 이 모델링이 만약에 유용했으면 20년 지났으면 실제 AIG에서 쓰이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쳤다는 거는 의미는 있지만 AIG의 모델링에 모델을 하나 제시한 선구자적인 어떤 제시였지 프래그매틱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않나. 개인이 모델링 하시던 분이라 모델 제안하는데 그쳤다는 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것 같이 AIG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실제적인 고민과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모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당시에 시도로서는 참 AIG를 또 이슈화 시켜주셨고 모델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었지만 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AIG는 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다뤄야 될 것 같다. 영어는 영어, ELA는 ELA, 매스는 매스, 코그니티브는 코그니티브 딱 좀 다르게 좀 논의가 다른 방에서 돼야 되지 않나. 항상 매스는 매스만, 이 코그니티브는 코그니티브만. 또 ELA 부분은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그런지 활발하진 않고 계속 그래서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좀 다뤄지고 모델도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좀 이렇게 가겠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점점 보면 볼수록 한 논문에서 두 개 같이 다루어져 있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논문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아카데미아 논문이 example 한두 개면 되고 그럼 accept 돼야 되고 그리고 40페이지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constraint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잔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걸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하셨지만 이거 할 때는 이제 코그니티브 영역만 하시고 코그니티브 영역이 이제 유 교수님 하고 계시는 그 모카 프로젝트
오카 프로젝트에서 해보면 아는데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코그니티브 컴포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코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려면 그림을 오버레이 해야 되고 그림을 돌려야 되고 뭐 각도를 바꿔야 되고 그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컴포넌트들이 머릿속에서도 문항을 만들 때의 그 작업이 우리가 문항을 풀 때의 작업과 비슷하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예요. 그림을 제대로 돌려봐야 되고 하고가 이게 약간 이게 클리어한 거예요.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렇게 만드니까 어렵게 되는구나. 실제 어렵겠네. 이런 얘기가 이런 건 되는데 다른 문항 같은 경우는 컨텐츠 엑스퍼트가 아닌 이상 컨텐츠 엑스퍼트를 하더라도 이게 왜 이거보다 왜 어렵지에 대해서 잡아낼 수도 없고 그것을 프로그램 레벨 단계로 올리기 너무 그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수학이나 이런 거는 로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 로직 관계를 해결을 해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 로직은 또 프로그래밍이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에서 프로그래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제가 볼 때는 generating 하는 대로 difficulty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predictability 테스트. 크로스 뭐 하다못해 뭐 크로스 샘플링 해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든지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그게 리그레션이 됐든 로지스틱 리그레션 됐든 상관없이 머신 러닝을 좀 시키고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만든 다음에 새롭게 데이터 구한 거가 프레시한 데이터가 실제 내가 이 difficulty predictability를 얼마나 높이나 그게 샘플 사이즈는 어떤 상관이 있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어떤 머신러닝 관점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걸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베이지안이에요. 두 번째는 베이지안이만. 우리 이제 리뷰할 페이퍼가 베이지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넣어서 미래 프레딕션을 인크리즈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써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들어올 때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모레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과거에 뭐 3년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번 에스티메이트 할 때는 더 잘 되게 하려면 과거의 3년치를 prior로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5년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3년 모은 것보다는 더 낫게끔 그래서 6년치 데이터를 6년째의 데이터를 프레딕션을 높이는 그렇게 모델을 설계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바이를 하죠. 왜냐면 올해는 좀 일을 잘 안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일을 좀 하겠구나. 그러면 이 모델이 시간이 가면서 괜찮아지니까 트레이닝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이 높아지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바이를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인스톨레이션 해서 이렇게 쓰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선정이 우선이죠? 근데 이제 그거가 진짜 제대로 잡았어요.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텐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쭉 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델을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거기서 피어처를 뽑아내는 거예요. 코드가 몇 줄이냐 하다못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두루프가 뭐 레이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는 스탠더다이즈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어떤 아이템 모델이라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수작업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뽑아내요. 딱 적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 모델 하나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한 30개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 하나만 만들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30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30개 중에서 어떤 놈이 근데 그 30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제 predictability를 estimate 할 때 그게 로지스틱이든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이든 뭐 I don't care.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모델인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그레션만 해도 잘 돌아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30개 있으면 R 스퀘어 0.99 찍어줍니다. 그럼 뭐 어렵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대량의 데이터가 대신 들어와야죠. 대량의 데이터. 영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모델, 이 모델 안에서 한 번도 생성이 안 됐던 아이템의 difficulty를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수잔 선생님이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미래가 펼쳐지면 이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나는 칼리브레이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문항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나오자마자 difficulty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소용이 되니까 테스트 시큐리티가 갑자기 막 대박을 치는 거죠. 왜냐면 그 문항은 한 번도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던 문항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equal to money. 왜냐면 우리가 pre-calibration에서 썼던 그 돈들 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예. 그거 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회사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만들면 궁극적으로는 돈을 아끼는데,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저도 항상 하는데 cost effect analysis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몇 년 안에 얼마를 아끼냐, 이게 엑셀로 딱 나와야지 executive들은 오케이, I will buy 이러고 사인을 한다고요. R&D를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얘기도 그거예요. How much is it? 그리고 내가 얼마를 아끼냐,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죠. 우리처럼 그냥 뭐 아마 돌려가지고 뭐 졸업 논문 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졸업할 겁니다. 뭐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남을 설득해서 100만 불, 200만 불, 수백만 불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그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저는 잘 못하겠다. 제가 비즈니스맨은. 근데 이제 회사는 그걸 원하는 거야. 회사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뭘 아끼는지에 대해서, 뭘 자동화시켜서 어디서 돈이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칭을 해주길 원하죠. 네. 사실 PBT에서 CBT로 넘어갈 땐 코스트가 절약이 됐죠.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넘어간 거지, 사실은. 근데 네. 사실 컴퓨터가 이미 이제 보편화됐을 때의 CBT가 이제 쌌다는 거지. 컴퓨터 자체가 비싸고 학교에 컴퓨터 집어넣기 전에는 CBT가 PBT보다 비쌌겠죠. 근데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서 CBT가 더 싼 시대가 왔으니까 CBT로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그냥 잡담입니다. 어댑티브 테스트는 이게 코스트 이펙티브 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댑티브 테스트요? 네. 문항의 개수가 그냥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C8로 넘어갈 때. 네. CBT는 테스트 랭스가 예를 들면은 이제 고정된 측면이 있다면, 네. 어댑티브 테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short 버전으로 이제 어빌리티를 에스티메이트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용되는 문항도 줄여들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실은 근데 그거는 프랙티컬한 얘기야.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어댑티브 테스트는 아이템 풀이 더 커야 돼요. 훨씬 컨스트레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자 그 테스트 회사에서는 그게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건데 이게 사이클리션이 어떻게 다른 아니 근데 테스트 시큐리티에 애매한 그거 있잖아요. 그 픽스드 폼으로 줘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계속 리플래니시를 해줘야 되고, 한번 유출이 됐던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노베이션이 마스 어댑션이 일어나려면 돈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댑티브하게 되면 테스트 시큐리티 높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섞어서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픽스드 폼이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하려면 섞어서 뽑아내는데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야 돼. 그냥 랜덤이 아니라 아무거나 막 뽑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그 수준에 맞춰서 뽑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안 뽑아줘도 테스트 랭크 조금만 느리면 다 가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랭크 느리면 돈 더 받으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팅 컴퍼니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내가 볼 때는 뭐 5문제 더 쳐야 된다, 덜 쳐야 된다. 에듀케이셔널 세팅에서는 그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쪽에 특히 별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신경 쓰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학생들 데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선생님들이
레지스터들이 저기 뭐냐 그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그거 시험 줄이라고 막 그러고 압력을 넣으니까 테스트 랭스가 준다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거죠. 라이팅 스코어 에세이 스코어링 엔진 보니까 한 50개 정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추출한 다음에 한 2,500개 샘플링을 적어도 그래도 돼요. fit 돼요. 40개면 돼요. 우리 리그레이션 돌려보면 내가 멍청한 놈 진짜 뭐 아무거나 40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면 아웃스코어 다 가잖아요. 근데 뽑아내는 그러니까 시험 딱 왔을 때 시험지 한 장 줬는데 내가 얼마나 스탠더다이즈하게 뽑아내고 그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가 그거랑 이제 그 기술도 사실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그 경험에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니까 데이터가 왕이지. 내가 뭐 시험하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디지털한 시험하고 시험 점수하고 사람이 매겼던 점수하고 2,500개만 있으면 그거 만들어내죠. 왜 못 만들어내요? 그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전처리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그 시험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러놓고 나면 그냥 그리고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안 가도 돼요. 그냥 리그레이션 돌려도 다 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상인 거예요. AI 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 많지도 않고 그렇게 복잡한 모형을 쓰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저먼트 에러나 더 관리하는 게 더 낫지. 모델의 팬시니스가 우리 쪽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 주는 건 없는데 머신러닝의 필라소피,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다음에 프레딕션을 올리는 이 필라소피는 우리가 잘 못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뭐 parameter estimation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그걸 가지고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하는 그런 자세라 그러는 거죠. 애티튜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선생님들이 잘 강조를 안 하셨어요. 수업 들을 때. 예, 그냥 리그레이션에서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쓰면서 생기는 오버피딩의 문제라든가 과적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그 선생님들도 못 배우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신 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없나 보다고 살았는데 엔지니어 쪽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쪽 친구들은 그거 없으면 모델의 유용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델의 유용성이 우리가 졸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저쪽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걸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모델이 현실하고 자꾸 괴리가 있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마인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돈이 들고 있고 테스팅 컴퍼니라도 어디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걸로 학계 풍토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살아남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사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AIG를 얘기를 하면 일단 아주 저차원에서는 뭐 문항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포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좋아해요. AIG 얘기를 좀 하면. 그거는 AIG의 진짜 A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하려고 AIG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이론도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게 뭐 이론이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왜 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가가 오늘 수잔 선생님의 이 페이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챕터 2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페이퍼들은 제가 리뷰하는 것들은 다 고얘기 위주로 합니다. 그냥 대량 생산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제 모델링 하는 걸로 과학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한번 지금 3번째 읽는 건데 잘 됐고 다음번 페이퍼 읽을 때 또 저희 다 진짜 좋은 미천이 될 것 같아요. 영준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시죠. 네.